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날, 분명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던 날,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시 찾아왔던 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자식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아니면 오랜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아니면 동네에서 마주친 지인이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집에만 계시죠? 말한 사람은 아마 금방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혼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깊이 파고듭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러나 말에 베인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토록 깊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흔들림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떠올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나만 혼자 그 말을 붙잡고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여기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순자 씨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고 남편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했고 지금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최정숙 씨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같은 동네에 삽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웃음이 많아 주변에서 좋아하는 분입니다. 두 분은 10년이 넘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동네 복지관 건강체조 프로그램에서 만납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서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막 끝났습니다. 강당 한켠 작은 테이블에 335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와 최정숙 씨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동네 지인 몇 명이 함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50대 후반의 자원봉사자 김미영 씨가 웃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두 분은 요즘도 매주 빠짐없이 나오시네요. 대단하셔라. 저는 솔직히 이 나이 되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것 같던데 나이 드시면 그냥 집에 계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가볍게 웃었습니다. 악의가 담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이순자 씨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지? 혹시 이 나이에 복지관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건가? 아니면 나를 할 일 없는 노인으로 보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을 차리면서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이순자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냥 집에 계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인 걸까?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길을 쓰고 나가는 건가? 이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는 복지관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면 또 김미영 씨를 만날 텐데,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괜히 상처받느니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이순자 씨는 그날 복지관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순자 씨는 복지관에 완전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정숙 씨는 어땠을까요? 최정숙 씨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서 똑같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정숙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집에 있는 게 편한가 보구나. 나는 여기 나오는 게 좋은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정숙 씨는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보았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네. 참 곱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좋아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오늘 체조 시간에 배운 새 동작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잘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최정숙 씨는 어김없이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김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최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 김미영 씨도 오셨네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두 분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관계가 끊겼습니다. 최정숙 씨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왜 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상처받고 한 사람은 괜찮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그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말에 상처받을까요? 사실 말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은 그냥 소리입니다. 공기 중에 흩어지는 진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소리를 붙잡고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하는 순간 그것이 감정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항상 붑니다. 좋은 바람도 불고 차가운 바람도 불고 때로는 거센 바람도 붑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문과 같습니다. 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문을 닫으면 바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순자 씨는 그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방 안 가득 채웠습니다. 최정숙 씨는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바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여닫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논어를 가르치면서 이 구절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바꿀 수 없는 그 영역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순자 씨는 한 달 동안 김미영 씨의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미영 씨는 그 말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이 타고 있는 것은 이순자 씨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도 없이 상처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들을 붙잡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저 말은 저 사람의 말이다.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바른 자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중심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의 상처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생각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하나입니다. 저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것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것은 바람이다. 나는 문을 닫으면 된다. 말로 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순자 씨가 그날 이 한마디를 알았더라면 한 달 동안 혼자 앓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말에 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의 문을 닫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강태식 씨입니다. 올해 76살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평생 일하다 퇴직했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윤병철 씨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삽니다.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했고 지금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성격이 털털하고 웬만한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두 사람은 30년이 넘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사이입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마루에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럿이 모여 앉아 장기를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식 씨와 윤병철 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동네 친척 뻘 되는 김노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80살로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이야기가 이리저리 흐르다가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된다느니 손자가 공부를 잘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김노인이 강태식 씨 쪽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아직도 변변한 직장이 없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쉰이 다 됐는데 그러면 좀 안 됐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말을 마치고 김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장기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경로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강태식 씨였습니다. 강태식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귀 뒤가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이 붙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말이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문제는 강태식 씨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졌고 그 바람에 아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탓이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노인이 그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그날 경로당을 일찍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김노인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집에 들어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오늘 경로당 갔다 왔어요? 일찍 왔네. 강태식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왔어. 저녁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지만 강태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래전 기억들을 하나씩 끌어당겼습니다. 사업이 망하던 날, 아들에게 미안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날, 아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고개를 숙이던 날, 그 기억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식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강태식 씨는 경로당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혹시 또 그런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집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닫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윤병철 씨는 어땠을까요? 윤병철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윤병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노인이 또 저러네. 저 양반은 원래 입이 거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윤병철 씨는 강태식 씨 쪽을 슬쩍 보며 조용히 말을 돌렸습니다. 야, 강태식, 오늘 장기 한 판 둘래?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병철 씨는 텃밭에 들렀습니다. 무가 제법 굵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뽑아야겠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김노인을 만났습니다. 윤병철 씨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강태식 씨는 마음이 다쳤습니다. 윤병철 씨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왜 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상처받고 한 사람은 괜찮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강태식 씨가 상처받은 것은 김노인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강태식 씨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민감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오래전부터 아물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아픕니다. 마치 멀쩡한 팔을 건드리면 괜찮지만 상처난 팔을 건드리면 살짝만 닿아도 비명이 나오는 것처럼 강태식 씨에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노인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건드린 것은 강태식 씨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자기 비난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다는 생각, 내 탓이라는 생각, 그것이 진짜 상처의 뿌리였습니다. 김노인은 그냥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총알은 이미 강태식 씨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병철 씨는 왜 괜찮았을까요? 윤병철 씨도 살면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속을 썩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병철 씨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결과는 내 손을 떠난 일이다. 그 생각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김노인의 말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문이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이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배 시절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아직 자기 안에 중심이 서지 않은 것이다. 중심이 선 사람은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쓴 편지 모음인 하피첩의 정신이 담긴 말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으로 나를 높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으로 나를 낮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태식 씨는 그날 김노인의 말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선 사람은 남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논어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자주 인용했던 말입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군자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소인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내 가치의 기준을 내 안에 둔다는 뜻입니다.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내 가치의 기준을 남의 말에 둔다는 뜻입니다. 강태식 씨는 그날 김노인의 말에서 자신의 가치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짐이었습니다. 윤병철 씨는 자신의 안에서 가치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평온함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사계절 내내 붑니다. 봄바람처럼 따뜻한 말도 있고, 가을바람처럼 서늘한 말도 있고,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있는 한 말은 계속 날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문과 같습니다. 문을 열어두면 어떤 바람이든 그대로 들어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온 방이 차가워집니다. 문을 닫으면 바람은 문 앞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방 안은 따뜻합니다. 강태식 씨는 그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김노인의 차가운 말이 그대로 들어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윤병철 씨는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첫째,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을 적습니다. 둘째, 그 옆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생각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다. 딱 3줄입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쓰는 행위만으로도 그 감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이 종이 위에 쓰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강태식 씨가 그날 밤 그 3줄을 적었더라면 밤새 이불 속에서 앓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한번 해보십시오. 딱 3줄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정약용이 말의 상처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는 1804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볕이 짧아진 오후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초가집 앞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지만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 그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볼 일이 있어 강진 읍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데 주막 앞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진 향교의 훈장 노릇을 하는 박성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줄이었고 동네에서 학식 있다는 소리를 듣는 자였습니다. 정약용이 그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박성달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자가 정약용이라는 자요. 한양서 잘 나갔다는 양반인데 천주학쟁이로 귀양 온 죄인이지. 글줄이나 안다고 아이들 가르친다는데 죄인한테 뭘 배운다고. 에이, 부정탄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약용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부정탄다. 그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바친 사람에게 부정탄다는 말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품었던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박성달의 그 말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제자 황상이 스승의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았습니다. 밥도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붓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황상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너라. 황상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황상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십니까? 정약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황상이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박성달이라는 자는 스승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말에 스승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정약용이 천천히 황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상아, 나는 지금 박성달의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다.
황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십니까? 정약용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박성달이 나를 죄인이라 했다. 부정탄다 했다. 그 말이 아프다면 내 안에 아직도 그 말에 흔들릴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황상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길이 옳다고 믿는다면 저 말은 그냥 바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약용이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잘 묻은 낡은 책이었습니다. 논어였습니다. 정약용이 한 페이지를 펼쳐 황상 앞에 놓았습니다. 읽어보거라. 황상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 하기편 첫 장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황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황상아, 공자께서는 이 말씀을 논어의 맨 앞에 두셨다. 왜 그러셨겠느냐? 황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시작은 지식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모든 배움의 첫 번째다. 황상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스승님도 지금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렇다. 나도 흔들린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황상아, 흔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나는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왜 흔들리는지도 안다. 그것을 아는 순간 흔들림은 조금씩 잦아든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황상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약용이 쓴 것은 박성달을 비난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써야 할 책의 목차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책, 목민심서의 첫 번째 장이었습니다. 황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괜찮으십니까? 정약용이 붓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황상아, 박성달이 나를 부정탄다 했다. 그 말이 나를 정말 부정타게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붓을 드는 것이 나를 증명하느냐? 황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붓입니다, 스승님. 정약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말에 말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붓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정약용이 그날 황상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와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메타인지란 내 감정과 생각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속으로 그냥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상처를 받고 있구나.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강태식 씨는 그날 김노인의 말 속으로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안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성달의 말은 밖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을 며칠 동안 흔든 것은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 길이 정말 옳은가? 내 삶이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들이 안에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은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만이 아닙니다. 안에서 부는 바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숙제입니다. 정약용은 그날 붓을 들면서 안에서 부는 바람을 잠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마음의 문을 단단하게 닫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왜 흔들리는지 안다. 그것을 아는 순간 흔들림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쓴 편지에 담긴 말입니다. 박성달에게 맞서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성달의 말에 흔들리는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날 자신을 이겼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붓이 목민심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천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을 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말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를 보는 기쁨을 위해,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을 위해, 오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위해,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적는 순간 박성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김노인의 말이 힘을 잃습니다. 김미영 씨의 무심한 한마디가 흘러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을 닫는 가장 단단한 자물쇠입니다. 정약용은 그 자물쇠를 붓으로 잠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잠그시겠습니까? 오늘 깨달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순자 씨와 최정숙 씨의 이야기, 강태식 씨와 윤병철 씨의 이야기, 그리고 정약용의 이야기, 세 이야기 모두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여닫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실천 방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속으로 이렇게 물으십시오. 저것은 사실인가? 저 사람의 생각인가? 그리고 말하십시오. 저것은 바람이다. 나는 문을 닫으면 된다. 두 번째, 상처받은 날 밤 종이에 세 줄을 쓰십시오. 오늘 나에게 상처 준 말. 이것은 저 사람의 생각이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다. 세 번째, 말이 며칠째 사라지지 않을 때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답이 마음의 문을 가장 단단하게 닫아줍니다. 살다 보면 말의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자식에게서도 불어오고, 친구에게서도 불어오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단단한 문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그 문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문을 세우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줄, 내일 한 줄,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말의 바람이 그냥 지나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말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도 다산의 지혜 한마디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루도 따뜻한 등잔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